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TAT 2급 수험서로 책을 바꾸어서 재무회계 이론 쪽을 하고 있는데요.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추가된 내용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는 게 정부 보조금,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TAT 2급에서 출제되는 부분 있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유형 자산의 재평가 유형이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재평가하는 그런 회계 정책이 있는데, 그럴 때에 가격이 오른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 부분은 재평가 손실,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평가가 쭉 여러 번 있을 때, 그럴 때는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평가할 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된 것만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는 거고, 반대로 재평가 손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다 라고 하면은 재평가 손실 부분을 재평가 수익으로 잡아준 다음에 재평가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더 오른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 자본으로 본다.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다음에 기말에 감가상각을 할 때 정부 보조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까지 같이 한다는 거. 정부 보조금에서는 장부 금액을 자꾸 물어봅니다. 이론으로 문제가 나오면 취득 시점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다든가, 아니면 2024년 기말 결산 정리 후에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여러분이 감가상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상각까지 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장부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죠. 그때 자칫하면 막 혼동이 와가지고 장부 금액을 잘못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사채로 넘어와서 공부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사채 부분 아니죠. 비유동 부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비유동 부채 사채에서 우리가 추가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을 했을 때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만기가 도달할 때까지 결산 때마다 상각을 하죠.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때 상각할 때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해서 이자 비용을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현금, 실제 지급하는 이자 하고의 그 차이 금액만큼씩을 상각해 나가면은 만기 때 액면금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령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장부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은 일정하니까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금 지급액은 매년 같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역시 증가한다. 뭐 그런
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이론에서 자주 챙겨주는 표니까 출제하는 표니까 사채 할인 발행 시에는 상가액 증가, 장부 금액도 증가, 이자 비용도 증가. 그렇지만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10,000원씩 일정했었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으로 하면은 상가액은 역시 증가합니다. 증가. 그런데 장부 금액은 할증 발행 시에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죠. 네, 이게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이자 비용도 감소하죠. 감소하게 되죠. 그러나 현금 지급액은 역시 일정합니다. 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쪽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FAT 1급 수험서에서 공부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은 1번 설명에 있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네, 이 부분까지 공부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건 자동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을 모든 종업원이 일시적으로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뭐 시험 문제에서 주잖아요. 주면은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가지고 지난 회계년도에 설정해 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죠.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계액이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시 잔액을 보니까 300만 원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7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이 70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디다 입력하냐면 결산자료 입력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이라는 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700만 원을 딱 입력을 한 다음에 점표 추가를 누르면 바로 이 점표가 일반 점표로 만들어졌었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FAT 1급에서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FAT 1급 이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설명. 그래서 우리 FAT 1급 교재 만약에 FAT 1급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이런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이 300명이 안 되고 50명, 100명, 뭐 20명 이렇게 소규모의 그 기업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9페이지에 2번과 3번이 퇴직연금 제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번에서는 확정기여형, 3번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라든가 금융회사를 통해서 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금 가입을 할 때 유형을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해야 돼요.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하느냐
급여용으로 하느냐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회사가 설정하는 것은 바로 확정 급여용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 그러니까 2번에 있는 확정 기여형은 이렇게 보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없습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 밑에 확정 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에 있는 이 확정 기여형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는 쭉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보험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담금 또는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퇴직급여로. 그러면 자 우리가 기말에 결산 회계할 때 말이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였단 말이죠. 그런데 확정 기여형은 연금액을 불입할 때 퇴직급여로 미리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통해 설정하면서 또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하면은 이중으로 비용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회사는 연금에 불입을 하는 부담금을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선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삼성생명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라는 연금회사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퇴직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할 때 목돈으로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퇴직하고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식으로 수령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그 연금회사와 근로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퇴직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주면 된다. 다 납부했으면 미지급 비용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지급 비용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단기에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기여금을 10,000원을 납부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10,000원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7,000원은 납입을 했는데 현재 3,000원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납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납입 기간이 아직 결산일에 납입하지 않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납입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할 때 비용 처리해주면 되고요. 결산 때 납입이 다 안 된 부분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것이냐?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아까 48쪽에 있었던 1번 퇴직금 제도의 그 분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결산 분계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부채로 인식을 하느냐? 바로 이 퇴직연금을 이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이용을 합니다. 부채의 차감 계정. 아직 비용 처리는 안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자, 보호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지급에 관한 것이니까 나중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받을 것이냐는 요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 상품에 회사가 불입을 했을 때 확정급여형의 형식의 경우는 회사는 그것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자, 여기서 자산은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부채는 뭐였냐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결산 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채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두 개를 가리켜서 여기서 자산과 부채라고 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자, 퇴직연금 미지급액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면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도 발생합니다. 다 불입을 했으면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거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제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게 된다. 자산이지만 자산란에 표시가 안 되고 부채,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표시가 된다.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가령 1,000만 원인데 일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을 설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연금을 너무 많이 불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가령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마이너스 500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채가 마이너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부채가 0이면 0이지 마이너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 과목에다가 표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투자자산에도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비유동 부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은 투자자산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자산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채를 초과했을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핵심은 그겁니다. 만약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우리 회사는 가입되어 있고 이번에 1,0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습니다.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을 납입했다. 삼성생명에다가 그러면은 차변에 와야 되는 게 이건 자산 처리해야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는 삼성생명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이죠. 생명이니까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하여튼 금융계통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삼성생명 해주고 대변의 보통예금 만약에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그 위에 2번에 만약에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을 퇴직연금에 납입했다 라고 문제를 또 냈어요. 확정 기여형으로.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에 납입을 한 것은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50페이지에 위에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윗줄에 있는 것은요. 요건 좀 따로 표시했으면 좋은데 요거는 결산 때 이거는 결산 때 우리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죠. 결산 때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런 결산분계가 완성이 되죠. 이거는 결산분계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분계가 납입할 때의 회계 처리입니다. 요 밑에 요 분계가 납입할 때 회계 처리예요. 납입 시. 즉 보험료 납입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두 개를 말이죠.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구분을 해서 위에 거는 결산분계, 밑에 거는 납입할 때 분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T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말이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비유동 부채 쪽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바로 밑에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부채를 초과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초과한 금액은 이 부채 밑에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산에다가 표시한다. 계정 과목은 똑같은 퇴직급여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면서 투자자산 쪽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퇴직연금에 관련된 것도 우리 TAT 2급의 이론 문제 내지는 전표 작성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고 기타 충당 부채들 비유동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를 우리가 다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제 7절에 가면 자본 관련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은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 관련 개정 과목들 자본금, 자본금 회계 처리할 때는 언제 회계 처리하죠? 유무상 증자, 증자할 때 대변의 자본금이죠. 증자할 때. 감자할 때 차변의 자본금, 증자할 때는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언제나 뭘로 표시한다?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관련된 개정 과목 우리 FAT 1급 2로 할 때 다 정리했었죠.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우리가 감자라는 것은 차변의 자본금이 오는 회계 처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자는 대변의 자본금, 감자는 차변의 자본금인데, 감자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뭐 전자 주식 같으면 이제 삭제해 버리는 거고, 종이로 된 주식이다 그러면은 소각을 해야 하는 거죠. 소각. 그래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데, 그때 차변의 자본금 하는 거예요. 주식을 소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한테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야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가는 거예요. 대변의 현금이 주주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액면 금액보다 싸게 산 모양이에요. 자, 액면 금액은 10,000원인데 현금은 만약에 7,000원을 줬다. 그러면 3,000원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감자 차익, 감자하면서 주주에게 우리가 이익을 받다 해서 감자 차익 3,000원을 기록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감자할 때 항상 이익만 나느냐? 아닙니다. 액면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감자 차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자 차손은 자본잉여금이 아니죠. 자본 조정. 그렇죠. 그래서 유상감자, 감자에는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도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회사 사정이 좋았을 때 어느 정도 형편이 돼야 유상감자를 할 수 있죠. 회사에 돈이 있어야 주주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는데, 회사가 운영자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우면은요, 주주들 보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주주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증자. 그래서 뼈 아픈 일이죠. 무상증자는 출자자인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차변에 자본금이 오는데 대변에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 그러니까 무상감자. 무상감자 할 때는 뭐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이런 거 없죠. 무상으로 하니까. 자, 자본 조정과 관련된 개정 과목 여러분들 FAT 1급 교재 그대로 있었던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차손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에요. 유상감자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관해서 시험이 제법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개정 과목이 딱 2개입니다. 매도반응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자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 유형자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회계 정책상. 근데 우리 FAT 1급은 재평가 모형은 아예 다루질 않아요. 우리 FAT 1급은 무조건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전제로 그냥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TAT 2급에서는 재평가 모형으로 실무 수행 문제를 낸 적은 없는데 이론에서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여러분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서 공정가치가 상승한 거, 그게 바로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근데 하락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하락한 것은 손실입니다.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손익 계정으로 가는 것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이 있죠.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적립되는 적립금도 있고요. 기업이 알아서 적립하는 임의 적립금이라는 거, 이게 다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이익준비금이다, 법정 적립금이다, 임의 적립금이다 하는 것을 뭐에서 적립할 수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기로 2월 하면 2월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전기 말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하지만 단기 입장에서는 이것이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2월 된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립도 하고 또는 주주에게 배당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이익잉여금이 여유가 있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주주에게 적당하게 배당도 해줘야죠. 주주는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으면 투자자는 투자를 포기할 거 아니에요?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주주에게는. 그래서 최소한 은행의 금리보다는 더 높은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주주가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겠죠. 뭐 가지고 있어도 배당도 안 해주고 그러면 주식 팔고 나가는 건다 이거. 그러면 회사 주식을 살려는 주주보다 우리 회사 주식을 팔려는 주주가 많으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회사의 가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본금은 그대로 있지만 자본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죠. 자본잉여금이. 자, 그래서 이러한 이익잉여금 관련된 개정 과목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네, 배당에 관한 거 설명이 좀 나오는데, 네, 배당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으로 주는 현금 배당이 있고요. 주식으로 하는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여기 있는 설명보다는 사실은 한번 쭉 읽어보고 요걸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제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인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년 12월 31일 회계년도 말인 회사에서 23년도군 현금 배당은 24년도 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한다. 이와 같이 23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23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3년도 말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없다. 현금 배당을 23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하는 것은 그 다음 회계년도인 24년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24년도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 말에 결산할 때는 현금 배당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23년도 재무상태표에 배당액 차감 전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된다. 대신 24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가지고 배당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차감되는지 회계 처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는 것도 있다. 중간 배당은 1년에 2번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배당하고 12월에 한번 배당하고 결정을 해서 배당금은 7월에 송금해주고 그 다음에 1월에 송금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죠. 자, 현금 배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뭐냐?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지분 배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주식을 주주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걸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 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주식 배당은. 자본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배당이라는 건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건데 잉여금에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배당을 했으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금도 자본이고 잉여금도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총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있는 현금 배당을 보면은 잉여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실제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차변에서 감소하고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 자본이 감소한 만큼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실제로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배당은 기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익이 많이 나야 주주가 당당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해요. 왜냐?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려야 되니까. 자본 총액이 그대로 있더라도 개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식을 배당받은 개인 같으면 어차피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지만 법인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주주이다 그러면 법인에게 배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식 배당을. 그러면 주식 배당을 받은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가 없다. 회계 처리가 없어요.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식의 수만 늘려주면 된다. 주식 배당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초에 결정이 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분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금 배당을 뭐 했다든가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 배당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금 배당. 자, 첫 번째 1번 이사회에서 결정이 회의를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할 때는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사회를 개최해요. 그 이사들이 배당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날 그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자, 우리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 지었습니다. 10,0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봐요. 10,000원.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이 주주총회 한 날, 만약에 2월 28일 날 주주총회 했다. 그러면 2월 28일 날 필요한 분계가 요 분계다 이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배당은 뭘로 한다고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차변에 전기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져올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에 계정가목을 바꿔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여러분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세금. 지금 이제 미지급 배당금도 나왔어요.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 미지급금도 부채, 미지급 비용도 부채, 미지급 세금도 부채, 미지급 배당금도 부채입니다. 이것을 그때 잘 맞게 사용하셔야 돼. 배당,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대개 배당을 결의했으면요 한두 달 안에 지급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동부채인 거죠. 자, 그러면 결의한 날은 실제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부채로 인식한 다음에 회사에서 주주를 이제 주주 계좌 이런 걸 다 사무처리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2번이에요. 자, 2번. 그 요거는 뭐냐? 요거는 밑에 있는 요거는 참고로 적어 놨는데 우리는 지금 배당을 하는 회사의 회계 처리만 지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참고로 배당을 받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한번 참고로 해봤어요. 배당을 주는 회사도 법인이고 배당을 받는 곳도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개인은 회계 처리 안 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배당을 받는 회사도 법인이다. 그러면 회계 처리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미수수익으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미수수익 자산 잡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발생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익의 그 뭐죠? 인식 시점. 배당금 수익의 인식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배당금 수익의 인식 시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이냐 아니면 지급이 결정된 날이냐 이거예요. 결정된 날입니다. 배당금 지급이 결정된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받는 회사는. 아시겠죠? 받는 회사는. 근데 결정된 날이 만약에 2월 28일이라면 2월 28일 날 결정만 됐지 실제로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미수수익으로 본다 이거예요. 미수수익.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당 받는 기업의 입장은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날짜. 자, 3월 28일 날 지급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날짜 같은 거 여기다 넣으면 조금 더 나을까요? 여기다가 뭐 2월 28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지급하는 날은 3월 28일 날 실제로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지급했으므로 2월 28일 날 부채로 인식했던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돼야 되겠죠? 그죠? 대변은 보통 예금에서 주주들 계좌 이체 시켰겠죠? 자산 감소. 현금 배당 회계 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지급 배당금은 이때 발생했다가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가 끝나는 거고 남는 것은 결국에 뭐만 남았냐면은 이것이 남은 거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요약하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이란 2월 이익잉여금의 자본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현금 배당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신중하게 해라.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자꾸 현금 배당하게 되면은 회사의 자본 구성이 나빠지죠. 자본이 자꾸 감소하게 돼요. 자본이 자꾸 감소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배당을 받는 회사 회계처리는 당연히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아까 우리가 미수수익으로 인식했었죠?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가서 감소하는 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주식 배당. 자, 결의를 했어요. 2월 28일 날. 주식 배당을 결의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 볼까요? 네,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0,000원, 현금 배당하고 똑같습니다. 차변에 오는 계정가하고. 근데 대변 미지급, 아까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였거든요. 주식 배당은 그게 아니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조정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3월 28일 날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3월 28일 날 교부했어요. 주식을 주주들에게 그 사람 주주들의 계좌에다가 해당되는 수량만큼 넣어 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주식의 교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제 차변에 와서 여기 자본 증가했던 것은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므로 대변이 자본금이 되죠. 따라서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게 되므로 주식 배당의 회계 처리는 결국에 뭐냐?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지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또 똑같이 증가해 주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본의 그 자기 자본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주에게는 배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주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 늘어난 거예요. 자기 지분이 늘어났고,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 이익이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처음에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100주를 10,000원씩 사가지고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이 지금 내 장부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주식을 100% 주식 배당을 받아가지고 100주를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면 수량이 100이 아니라 이제 200이 됐죠. 그러면 내가 매입한 주식의 단가는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10,000원에 산 게 아니라 이제는 200주가 됐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5,000원인 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만약에 처분했다라고 하면은 처분 이익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인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에 회계 처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받았을 때. 네, 받았을 때.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 현금 같은 경우에 그냥 회계 처리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따로 그 현금으로 다시 주식을 추가로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예, 현금 배당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합니다. 주식 배당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주식 배당의 예제에다가는 제가 여기처럼 배당을 받는 기업의 회계 처리라는 예제를 밑에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썼네요. 배당을 받는 기업의 회계 처리는 없다. 회계 처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번에 그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을 회계 처리, 즉 분계로 표시하자면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이거를 한 장씩 갖다가 꼽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네. 근데 인쇄가 상태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55페이지부터 나머지 내용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